나의 손은 늘 돈과 문서를 만져왔다. 차갑고 단단한 종이와 금속. 그것이 내가 다루는 세상의 전부였다. 하지만 이제 이 손은 피를 묻혔다. 살해. 이 단어는 나의 모든 냉정한 이성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죄의 무게를 담고 있다. 나는 사사로운 복수나 분노 때문에 이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그는 우리 조직의 가장 깊은 곳을 알고 있는 자였고 그의 배신은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갈 재앙이었다. 나는 수백을 살리기 위해 하나를 희생해야 하는 지도자로서 가장 잔혹한 선택을 강요받았다. 그날 밤의 공기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차가웠지만 나의 폐 속으로 들어오는 숨은 불길처럼 뜨거웠다. 모든 것은 완벽하게 계획되었다. 나의 개입은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고 사건은 우발적인 사고로 위장되었다. 그러나 나는 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지시에 의해 움직였다는 것을. 나는 그를 만났고 그의 눈빛 속에서 이미 꺼지지 않는 불길을 보았다. 그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그의 입은 우리 모두의 무덤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의 망설임은 나의 자식들, 길상, 그리고 조선의 미래까지도 파멸로 이끌 것이다. 나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인간적인 연민은 사치였다. 나는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 했으나 그의 눈빛은 이미 탐욕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생명과 우리의 비밀을 맞바꾸려 했다. 그 순간 나는 최서희가 아니라 오직 목적만을 아는 차가운 기계가 되었다. 나의 명령은 짧았고 그 결과는 빠르고 잔혹했다. 피의 냄새는 만주의 뜨거운 모래에서 맡았던 것보다 훨씬 더 지독하게 나의 코끝을 맴돌았다. 이 살해는 단순한 처단이 아니라 나의 영혼에 새겨진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다. 나는 이 낙인을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 이 죄의 무게는 평생 나를 짓누를 것이며 내가 죽는 순간까지도 나를 따라다닐 것이다. 나는 이 모든 일을 길상에게 숨겼다. 그의 순수한 영혼은 나의 이 어둠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는 여전히 깨끗한 아내로 남아있고 싶었다. 그를 지키기 위해 나는 나 자신의 순결을 희생해야 했다. 나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었고 나의 손은 영원히 더럽혀졌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나의 살해는 수많은 조선인의 생명을 구원했고 독립을 향한 우리의 길을 유지시켰다. 나는 이 죄를 달게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 죄는 나에게 또 다른 잔혹한 힘을 주었다. 이제 나는 그 어떤 인간적인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지도자가 되었다. 이 긴 여로는 피로 얼룩진 여로가 되었다. 살해의 밤이 지나고 세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했다. 총독부 관료들은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처리했고 나의 주변은 다시 조용해졌다. 모든 것이 잠든 것 같이 고요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세상은 잠들었을지 몰라도 나의 심장은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악몽 속으로 빠져들었다는 것을. 나는 그날 이후 잠들지 못했다. 잠을 청해도 그것은 깊은 휴식이 아니라 경계와 고통이 뒤섞인 얕은 의식의 표류였다. 나의 꿈속에서는 늘 그가 나타났다. 희생된 그의 얼굴은 평온했고 마치 내가 그에게 영원한 안식을 준 것처럼 보였다. 잠든 것 같이. 그의 마지막 모습은 나에게 역설적인 구원이자 끝없는 형벌이었다. 그의 평온함은 나의 영원한 불안과 대비되며 나를 괴롭혔다. 나는 살아남았지만 나는 그보다 더 깊은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조직원들은 나의 냉정함을 칭송했다. 그들은 내가 이 모든 위기를 얼마나 침착하게 처리했는지에 대해 속삭였다. 그들은 내가 두려움 없는 지도자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나의 냉정함은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라 두려움이 극한에 달했을 때 찾아오는 일종의 마비 상태라는 것을. 나는 모든 감정을 차단하여 이 상황을 기계적으로 처리하도록 나 자신을 프로그램해야 했다. 내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 모든 거대한 구조는 무너질 것이다. 나는 바깥 세상에는 가장 단단하고 차가운 바위처럼 보였지만 내면은 이미 수많은 균열이 생긴 유리 조각과 같았다. 길상에게 보낸 편지에는 나는 늘 평온한 일상만을 적었다. 아이들의 안녕과 만주 사업의 번창. 그에게 나의 손에 묻은 피 냄새가 전해질까 두려워 나는 나의 진정한 모습을 숨겼다. 나는 그가 나의 순수한 고향으로 남아주기를 바랐다. 내가 언제든 돌아가 쉴 수 있는 단 하나의 안식처. 그러나 살해를 저지른 후 나는 그 안식처마저도 더럽힐 자격이 없다고 느꼈다. 나는 영원히 길상 곁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이 나를 덮쳤다. 나의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는 괴물이 되었고 그 대가로 나는 그들을 영원히 잃게 될지도 모른다. 나는 이 잠든 것 같이 고요한 세상 속에서 홀로 깨어있는 감시자였다. 모든 것이 정지된 듯 보였지만 나는 끊임없이 움직여야 했다. 희생된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나의 죄가 헛되지 않도록 나는 더욱더 빠르게, 더욱더 치밀하게 나의 임무를 완수해야 했다. 나의 유일한 안식은 조선의 독립이었다. 그때까지 나는 잠들 수 없었다. 나는 이 끝없는 긴 여로의 고통 속에서 나 자신을 채찍질했다. 나는 명동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이곳은 젊은 예술가들과 지식인들의 아지트였고 동시에 일본 경찰의 감시가 가장 삼엄한 곳이기도 했다. 시끄러운 커피 그라인더 소리, 경쾌한 재즈 음악, 그리고 나지막한 혁명에 대한 속삭임. 나는 이 모든 소음 속에 나를 숨겼다. 카페는 나에게 완벽한 위장이었다. 나는 이 카페에서 나의 조직의 핵심 인물인 젊은 지식인들을 접선했다. 그들은 나의 아들 연희와 같은 세대였고 그들의 눈빛에는 순수한 열정과 좌절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나를 김씨 부인이 아닌 그들의 투쟁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거대한 후원자로 보았다. 그들과의 만남은 나에게 잠시나마 나의 목적이 헛되지 않음을 상기시켜주는 귀한 시간이었다. 카페의 테이블 아래에서 우리는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정보를 주고받았다. 나는 나의 손을 떨지 않으려 노력했고 나의 눈빛이 그들의 순수한 열정에 가려진 나의 피 묻은 비밀을 드러내지 않도록 애썼다. 그들은 나의 자금을 통해 기관지를 발행하고 노동운동을 조직하며 새로운 사상을 전파했다. 나는 그들의 젊은 에너지에서 나의 과거를 보았다. 나의 젊은 날, 내가 평사리에서 겪었던 그 분노와 절망을. 나는 그들에게 늘 두 가지를 강조했다. 철저한 이성과 냉정한 규율. 감성적인 투쟁은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그들은 나의 차가운 지시에 반항하기도 했다. 김부인, 혁명은 뜨거운 심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계산만으로는 이 거대한 폭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말은 옳았다. 그러나 나는 이미 뜨거운 심장만으로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지 오래였다. 나는 그들이 나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랐다. 나의 모든 냉정함은 그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나의 마지막 배려였다. 카페의 달콤한 커피 향은 나의 코끝에 스며들었지만 나의 내면은 여전히 살해의 악취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웃고 미래의 조선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나는 그들 중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이 카페는 정보의 교환소였고 동시에 배신과 감시의 덫이
도사리는 전장이었다. 나는 그들 중 누가 약해질지, 누가 일제의 유혹에 넘어갈지 끊임없이 계산했다. 나의 눈빛은 모든 사람의 표정 변화와 몸짓을 읽어냈다. 나는 이 카페에서 나의 고독을 잠시나마 잊으려 했다. 젊은이들의 활기찬 에너지 속에서 나의 늙어가는 영혼이 잠시나마 위안을 얻었다. 그러나 만남이 끝날 때마다 나는 다시 나 혼자 남겨졌다. 카페 문을 열고 거리로 나설 때 나는 다시 김씨 부인, 즉 가장 고독하고 가장 위험한 여인이 되어야 했다. 이 긴 여로에서 카페는 나의 안식처가 아니라 나의 가면을 가장 견고하게 유지해야 하는 무대였다. 사람들은 나를 기인이라 불렀다. 남편 없이 홀로 거대한 불을 일군 여인, 조선과 만주를 오가며 일본의 고위 관료들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사업가, 돈을 물 쓰듯 쓰면서도 정작 자신은 검소하고 고독한 그림자 같은 존재. 그들은 나의 존재를 이해할 수 없었기에 나에게 기인이라는 이름을 붙여 나의 비정상적인 삶을 합리화했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알고 있었다. 호기심과 경외, 그리고 질투가 뒤섞인 그들의 눈빛. 나는 그들의 시선이 나의 가면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더욱더 완벽하게 연기해야 했다. 나의 모든 행동은 계산되었고, 나의 말 한마디, 옷차림 하나까지도 나의 기인으로서의 명성을 공고히 하는데 이용되었다. 그들이 나를 평범한 인간으로 여긴다면 그들은 나에게서 진실을 찾으려 할 것이고 그것은 나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정말 기인인가? 평사리의 소장농의 딸로 태어나 모든 것을 잃고 복수를 위해 거대한 부를 축적한 여인. 아들을 잃고도 눈물을 흘릴 수 없었던 어머니. 사랑하는 남편을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그를 멀리하고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힌 지도자. 나의 삶은 이미 평범한 인간의 궤도를 벗어난 지 오래였다. 나는 인간의 감정 대신 오직 목적과 사명이라는 엔진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배와 같았다. 그렇다면 나는 기인이 맞았다. 혹은 괴물. 나의 가장 큰 고통은 나의 내면이었다. 나의 내면에는 여전히 순수한 최서희가 살고 있었다. 길상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걱정하며 평화로운 고향에서 살고 싶어하는 나약한 여인. 그러나 나는 그 여인을 철저히 가두어 놓았다. 만약 그 여인이 조금이라도 밖으로 나온다면 나의 모든 냉철한 계획은 무너질 것이다. 나는 그 여인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밖으로는 더욱더 기인적인, 비정상적인 존재로 행동했다. 사람들이 나를 기인이라 부르는 것은 나의 위장술이 성공했다는 증거였다. 그들은 나의 부와 권력에 현혹되어 나의 진정한 목적, 즉 조선의 독립이라는 거대한 이상을 보지 못했다. 그들은 나의 고독을 부러워하거나 혹은 불쌍히 여겼지만 그 고독이 내가 짊어진 사명의 무게임을 알지 못했다. 나는 그들이 나를 영원히 이해하지 못하기를 바랐다. 나의 진실은 나 혼자 감당해야 할 짐이었다. 이 긴 여로의 끝에서 나는 모든 가면을 벗어던지고 인간 최서희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그때까지 나는 기인으로서의 삶을 멈출 수 없었다. 긴 여로를 걸어왔지만 나의 번뇌는 끝이 없다. 번뇌무한. 이 네 글자는 나의 존재 자체를 설명하는 말이다. 만주에서의 투쟁, 조선에서의 잠입, 살해의 죄책감,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성인이 되어 스스로의 길을 가려는 젊은 매들, 나의 아이들 때문이었다. 연희와 양현희, 그리고 석희. 그들은 나의 생명이자 나의 가장 무한한 번뇌의 근원이었다. 나는 그들이 이 더러운 전쟁에 발을 담그지 않고 내가 되찾아줄 조선에서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들은 나의 기대와 달리 스스로 날개를 펼치고 이 위험한 투쟁 속으로 뛰어들려 했다. 연희는 지식인으로서, 서기는 행동가로서, 양현이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이 시대의 불의에 저항하려 했다. 나는 그들을 막을 수도, 그렇다고 전폭적으로 지지할 수도 없었다. 나의 심장은 둘로 찢어졌다. 어머니로서의 번뇌와 지도자로서의 번뇌가 서로 충돌했다. 어머니로서의 나는 그들을 안전한 곳에 가두고 싶었다. 환의 비극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젊음이 이 잔혹한 현실에 의해 짓밟히는 것을 두려워했다. 지도자로서의 나는 그들의 순수하고 뜨거운 에너지가 이 투쟁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알고 있었다. 젊은이들의 열정이야말로 이 낡고 부패한 시대를 부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젖힐 유일한 희망이었다. 나는 그들이 매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도 그들의 비상을 두려워했다. 나의 번뇌는 길상에 대한 그리움과 나의 죄책감으로도 이어졌다. 길상은 내가 짊어진 어둠의 무게를 알지 못한다. 나는 그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것은 곧 그를 이 위험 속으로 끌어들이는 행위가 될 터였다. 나는 길상이 나의 영혼의 구원자가 아닌 나의 희생의 증인이 되기를 원치 않았다. 이 모든 고통과 번뇌는 오직 나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나는 번뇌를 이겨내기 위해 더욱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나의 아이들이 스스로 걷는 이 위험한 길 위에서 나는 그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그들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안전망을 구축해야 했다. 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어야 했다. 나의 번뇌는 나를 지치게 했지만 동시에 나를 이 투쟁 속에서 가장 예민하고 강력한 존재로 만들었다. 이 번뇌무한의 고통 속에서 나는 젊은 매들의 비상을 위한 굳건한 받침대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날갯짓이 곧 나의 해방이 될 것이다. 나는 연희를 조용히 불러냈다. 그녀는 이제 어엿한 숙녀이자 날카로운 지성을 가진 젊은 혁명가였다. 나는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어머니의 따뜻함과 지도자의 단호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교류였다. 나는 그녀에게 손목 잡고 하는 말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생명과 생명을 연결하는 약속이라는 것을. 연아, 너의 열정은 자랑스럽다. 하지만 너의 열정은 계산된 이성과 철저한 계획을 동반해야 한다. 너는 이 시대의 빛이 될 존재다. 내가 무모한 행동으로 그 빛을 잃는다면 그것은 너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조선 전체의 상실이다. 나의 목소리는 최대한 낮고 차분하게 울렸다. 나는 그녀의 눈에서 반항심을 읽었지만 동시에 어머니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 또한 보았다. 연희는 아버지 길상을 닮아 순수하고 고든 영혼을 가졌지만 나의 강인함과 냉철함 또한 물려받았다. 그녀는 나에게 물었다. 어머니, 대체 어머니의 이 거대한 부와 사업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왜 아버지는 멀리 계시고 어머니는 늘 홀로 이 위험한 길을 걷는 것입니까? 나는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진실을 말할 때가 왔음을 알았지만 동시에 진실은 그녀의 삶을 너무나 위험하게 만들 터였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았다. 대신 나는 그녀에게 나의 가장 근본적인 고통을 전달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너의 할머니, 나의 집, 나의 땅, 그리고 너의 오빠 황까지. 나는 이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이 길을 걷는다. 그리고 나의 가장 큰 임무는 너희들을 지키는 것이다. 너희들이 안전해야만 나의 모든 희생이 정당화될 수 있다. 너의 안전이 곧 나의 사명이다. 이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나의 모든 투쟁의 궁극적인 이유는 나의 아이들이었다. 나는 연희에게 나의 조직의 일부를 보여주었고 그녀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 그것은 그녀의 열정을 통제하고 그녀를 나의 안전망 안에 두기 위한 나의 치밀한 전략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신뢰를 보여주었고 그 신뢰는 그녀를 더욱 책임감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 손목을 잡고 하는 이 대화는 단순한 어머니의 충고가 아니라 지도자가 후계자에게 전달하는 무거운 유언과 같았다. 나의 딸은 이제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내가 만든 젊은 매 중 가장 빛나는 매였다. 나는 그녀의 손목을 놓아주면서 이 무거운 시대의 짐 일부를 그녀에게 넘겨주었다. 나의 번뇌는 여전했지만 이제 그녀와 함께 짊어질 수 있게 되었다. 길은 늘 불안했고 기다림은 더욱더 그러했다. 나는 약속된 장소에서 마차를 기다렸다. 그것은 중요한 접선자를 태우고 오거나 혹은 내가 짊어진 거액의 군자금을 운반하는 마차였다. 늦은 밤, 인적이 끊긴 교회의 낡은 역 앞에서 나는 홀로 서 있었다. 나의 주변은 고요했지만 나의 내면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마차를 기다리는 이 순간은 나에게 가장 극한의 시험이었다. 시간은 느리게 흐르고 모든 소리는 위협적으로 들렸다. 풀벌레 소리 하나도 일제 경찰의 발소리처럼 느껴졌고 저 멀리 들리는 개 짖는 소리는 감시자의 신호처럼 들렸다. 나는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우고 어둠 속에 숨겨진 모든 위험을 감지하려 했다. 나의 냉철한 이성은 끊임없이 주변의 모든 변수를 계산했지만 인간적인 두려움은 나의 심장을 짓눌렀다. 나는 이 기다림 속에서 나의 삶 전체를 반추했다. 내가 왜 이토록 고독하고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는가? 나의 모든 희생과 노력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 만약 이 마차가 오지 않는다면, 혹은 마차 대신 일제 경찰이 들이닥친다면, 나의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나는 그 순간을 상상하며 나의 마지막 행동을 시뮬레이션했다. 나의 손에는 늘 독약이 숨겨져 있었다. 나의 비밀이 누설되는 것보다는 나의 죽음이 조직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가 두려워한 것은 실패였다. 마차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길상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의 평온하고 선한 얼굴. 나는 그에게는 늘 평화로운 세상만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나의 이 긴 여로의 고통을 알 필요가 없었다. 그가 만주에서 아이들과 함께 안전하게 나의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만이 나의 이 기다림을 견디게 해주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나는 그에게 돌아가 그 평온함 속에서 안식하고 싶었지만 이 마차를 보내야만 그날이 올 수 있었다. 마침내 어둠 속에서 마차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나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다. 김씨 부인의 가면이 다시 작동했다. 나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연인을 만나는 것처럼 우아하고 침착하게 마차를 맞이했다. 마차는 나에게 중요한 임무를 전달했고 나의 기다림은 끝났다. 나는 다시 전장 속으로 들어섰다. 마차를 기다리던 그 순간은 나의 삶이 얼마나 위태롭고 고독한 줄타기 위에 놓여 있는지를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다. 나의 긴 여로는 이처럼 끝없는 기다림과 위험 속에서 이어지고 있었다. 나의 삶에서 술은 목적을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정보를 캐내거나 긴장을 풀게 하거나 혹은 나의 김씨 부인이라는 가면을 더욱 완벽하게 만드는 소품. 그러나 나는 내 주변의 젊은 매들 속에서 술의 해악, 즉 주사를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취기가 아니라 이 시대의 절망이 젊은 영혼을 갉아먹는 비극적인 방식이었다.
특히 나의 조직에서 활동하는 한 젊은이가 주사에 시달렸다. 그는 명석하고 용감했지만 밤이 되면 술에 의지하여 이 위험하고 고독한 삶의 무게를 잊으려 했다. 그는 술에 취해 자신의 좌절과 분노를 폭발시켰고 때로는 통제할 수 없는 감정으로 조직의 비밀을 위협하기도 했다. 나는 그를 냉혹하게 대했다. 너의 개인적인 고통이 이 거대한 사명을 망쳐서는 안 된다. 너는 이 시대의 투사이지 나약한 술주정뱅이가 아니다. 나의 말은 잔인했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어머니의 따뜻한 위로 대신 지도자의 차가운 규율을 주었다. 나는 그의 주사가 그를 파멸로 이끌기 전에 그를 통제하고 바로잡아야 했다. 그의 주사는 단순한 개인의 습관이 아니라 이 어둡고 희망 없는 시대가 젊은이들의 영혼에 남긴 상처의 증거였다. 나는 그를 보며 나의 아들 연이나 서기가 혹시라도 저렇게 무너질까 두려웠다. 나의 아이들이 이 고독한 투쟁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나는 그 젊은이를 처벌하는 대신 그에게 더 무거운 책임과 임무를 부여했다. 책임감은 술보다 강한 약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그에게 이 시대의 고통을 잊으려 하지 말고 그 고통을 극복하는 에너지로 바꾸라고 요구했다. 나의 냉정함은 그를 향한 사랑이자 그의 잠재력을 잃고 싶지 않은 지도자의 절박함이었다. 그러나 나의 내면은 그를 동정했다. 나는 안다. 이 투쟁의 길은 인간의 영혼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나 역시 매 순간 무너지고 싶었고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술이 아닌 나의 사명과 책임감이라는 채찍이 나를 억누르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그 젊은이의 주사 속에서 나의 통제되지 않은 절망을 보았다. 이 에피소드는 나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 이 젊은 매들이 끝까지 비상하기 위해서는 나는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야 했다. 나는 그들의 모든 약점을 알고 그것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 냉철한 전략가이자 고독한 어머니가 되어야 했다. 나의 긴 여론은 술의 의지에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끌어안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여정이었다.